자, 2절 회계 순환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 회계상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자, 회계상 거래가 뭐냐면요, 금액적으로 뭔가 변동이 생긴 걸 회계상 거래라고 해요. 회계상 거래가 뭐냐면 자, 회사 입장에서 금액적으로 뭔가 변동이 생겼다. 금액적으로 뭔가 변동이 생겼을 때를 회계상 거래라고 해요.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거래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회계상 거래는요,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사업활동을 통해서 자산, 부채, 자본이 있죠? 재무상태표 요소잖아요. 그쵸? 우리가 앞 시간에 했어요. 그리고 수익, 번 거, 비용, 쓴 거. 즉,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있어서 증가와 감소,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기는 것을,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아, 회계상 거래라는 것은 금액적으로 뭔가 변동이 생겼을 때를 회계상 거래라고 하는구나. 즉, 회계에서는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주는 보고서죠. 그리고 손익계산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일정 기간의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만 거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거래하고 회계상 거래는 달라요. 자, 일상생활에서 뭔가 계약서를 작성을 했대요. 계약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거래라고 하죠. 그쵸? 주문, 어떤 물건을 주문을 했대요. 이런 걸 거래라고 하잖아요. 근데 회계상 거래는 달라요. 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주문만 했을 뿐, 나 그거 구매할게요 라는 주문만 했을 뿐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기지 않았죠. 따라서 이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계약이라는 그 자체, 주문이라는 그 자체는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도 거래라고 하고요, 회계상으로도 거래예요. 물건을 판매를 했대요. 이런 걸 거래라고 하죠.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죠. 물건을 판매를 했으니까 금액적으로 뭔가 변동이 생겼죠. 회계상 거래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요거예요. 도난. 자, 어떤 물건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대요. 이거 거래라고 하나요? 일상생활에서 거래라고 하면 미친 사람이에요. 그쵸? 근데 물건이라는 재산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잖아요. 그쵸? 회사 입장에서 금액적으로 뭔가 변동이 생겼죠. 그쵸? 요거를 회계상 거래라고 합니다. 파손 마찬가지죠. 물건이라는 가치가 줄어들었잖아요. 파손이 되면서. 화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면은 저거 거래라고 해요? 그렇지도 않죠. 그쵸? 거래라고 하면 미친 사람이죠. 그쵸? 자, 화재가 발생을 했대요.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대요. 어떤 건물이 있는데 화재가 발생을 했대요. 이렇게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건물이라는 재산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쵸?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겼죠. 자, 이런 것들을 회계상 거래라고 합니다. 자, 일상생활에서는 거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거래라고 말을 하지만 회계상 거래가 아니래요. 회계상 거래가 뭐죠?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긴 게 아닌 것들이에요. 계약이라는 그 자체, 계약서를 작성했을 뿐이에요.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기지 않았어요. 종업원 채용을 계약을 했대요. 처음에 여러분들 입사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 작성하잖아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가지고 회사 입장에서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기지 않았죠. 그쵸? 한 달 동안 일을 한 다음에 월급을 주잖아요. 그쵸? 일한 다음에 월급을 줄 때 그때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기겠죠. 계약서를 쓸 때 그 당시에는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쵸? 계약 마찬가지죠. 계약이라는 그 자체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담보를 설정해 놨대요. 담보라는 것은요,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기지 않았어요. 내가 돈을 못 갚았을 때 그때 건물을 주는 것이죠. 부동산을 주는 것이죠. 그쵸?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기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 회계상 거래입니다.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긴 것이거든요.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하지 않아요. 도난, 파손, 화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겼어요. 건물이라는 가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화재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상품, 물건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대요.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겼겠죠. 그렇죠? 가격의 하락 마찬가지죠. 요거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겼으니까 회계상 거래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하지 않아요.
되세요? 자, 우리는 회계상 거래가 발생을 하면 금액 쪽으로 변동이 생기면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주는데 분계장이라는 장부가 있어요. 거기다가 분계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제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분계장에다가 분계를 하게 된다. 거래 판료소의 결합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요소들 중에는 재무상태표 요소가 뭐였죠? 세 가지가 있었죠. 왼쪽이 자산, 그리고 자금을 어디서 땡겨왔는지 부채하고 자본이 있었죠. 그쵸? 네, 손익계산서 요소가 뭐 있었죠? 번 거 오른쪽, 쓴 거 왼쪽, 비용 되세요? 수익용 되세요? 이러한 요소들 중에서 왼쪽에 위치하는 것은 자산과 비용이다. 네, 왼쪽에 위치합니다. 재산은 왼쪽에다가 기록을 하고요. 비용도 왼쪽에다가 기록합니다. 손익계산서의 왼쪽에다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은 부채하고 자본이 있다. 네, 자금을 어디서 땡겨왔는지는 오른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번 거는 오른쪽에다가 쓰는 거예요. 수익은 오른쪽에다가 쓰는 거예요. 됐어요? 회계상 모든 거래는 금액적으로 뭔가 변동이 생기면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고요. 왼쪽과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하고요. 결합해서 발생을 하는데 왼쪽 차변의 요소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이며 오른쪽 대변의 요소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쵸? 이와 같은 위치를 꼭 기억하세요.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에 대한 성적표. 재산의 위치는 왼쪽이었어요. 자금을 어디서 땡겨왔는지는 오른쪽에서 보여줬어요. 되세요? 부채하고 자본.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됐어요?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에 대한 성적표죠. 번 거는 오른쪽에다가, 쓴 거는 왼쪽에다가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었어요. 자, 왼쪽을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차변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을 뭐라고 하냐면 대변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표현하죠. 운전하고 갈 때는 뭐라고 표현해요?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표현하죠. 회계에서는 왼쪽을 그냥 차변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왼쪽 차변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오른쪽 대변 이렇게 표현할 거니까 굳이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는구나,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소의 결합관계 보시면요, 자산의 위치는 어디였죠? 재산의 위치, 재무상태표 한번 그려볼까요? 재무상태표 그려보시면 재산의 위치는 왼쪽이었죠. 이 재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금을 어디서 땡겨왔는지를 오른쪽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갚아야 될 돈, 부채, 그리고 내가 투자한 돈, 자본이 있었죠. 그렇죠? 위치.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위치는 어떻게 됐어요? 손익계산서 위치는 어떻게 됐어요? 번 거는 오른쪽에다가, 쓴 거는 왼쪽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위치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하얀색으로 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얀색으로 쓰는 것들은 재무상태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제가 파란색으로 쓰는 게 있어요. 파란색은요,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번 거, 쓴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되세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자산의 위치는 어디였죠? 재산의 위치는 왼쪽이었어요. 자, 우리가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장부를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밑에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장부에다가 기록하는데 재산의 위치는 왼쪽이었어요. 따라서 장부에다가 어디다가 쓰냐면 왼쪽에다가 씁니다. 즉 재산이 늘어났다면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다가 씁니다. 왜? 재산의 위치가 왼쪽이니까요.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부채가 늘어났다면, 만약에 빚이 생겨났다면 부채의 위치는 어디예요? 오른쪽이잖아요. 부채 위치는 오른쪽이니까 빚이 늘어났다면 장부에 어디다가 오른쪽에다 씁니다. 부채의 증가는 오른쪽 대변에다가 씁니다. 장부의 오른쪽에다 쓰는 거예요. 빚이 늘어났다면. 되세요?
자본의 위치는 어디요? 자본의 위치는 오른쪽입니다. 나의 몫이 늘어났다면 오른쪽 대변이 나갔습니다. 마찬가지 자본의 증가는 오른쪽 대변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꼭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벌었다면, 번 게 있다면, 번 거, 수익이죠? 수익의 위치는 어디였어요? 오른쪽이었죠. 그렇죠? 번 게 있다면 장부의 여기다가 오른쪽에다가 적습니다.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에다가 적습니다. 장부의 오른쪽에다 적어야 돼요. 되세요? 자, 만약에 내가 쓴 게 있대요. 비용 쓴 게 있으면 어디다가 장부의 왼쪽에다가 적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다가 적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위치를 꼭 아셔야 되겠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부채하고 자본의 증가는 오른쪽 대변에다가 쓰네요. 그쵸? 그리고 수익의 위치는 어디요? 오른쪽이죠. 수익이 만약에 생겨났다면 오른쪽에 나왔습니다. 장부의 오른쪽에다가, 만약에 쓴 게 있으면, 비용이 발생을 했다면 장부의 왼쪽에다가 적습니다. 그렇죠. 자, 생각. 재산이 늘어났어요. 현금이 드러났대요. 현금이 생겨났어요. 그럼 어디다가 적어요? 왼쪽에다 적습니다. 왜? 재산의 위치는 왼쪽이니까 현금이 늘어났으면 왼쪽에다가 적습니다. 자, 현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죠. 재산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반대편에다가 써줍니다. 원래 재산의 위치는 왼쪽이었죠. 재산이 줄어들었다면 반대편인 오른쪽 대변에다가 씁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나갔습니다. 반대편에 나가 쓰는 거예요. 되세요? 그리고 빚이 생겨났어요. 빚이 늘어났어요. 빚이 늘어났으면 부채죠. 빚, 부채. 빚이 늘어났으면 부채니까 부채의 증가는 오른쪽 대변에 나갔는데 빚이 줄어들었대요. 갚았대요. 갚았으면 어떻게 돼요? 부채가 줄어들겠죠. 빚이 줄어드니까 부채의 위치는 오른쪽이었습니다. 부채의 감소는 반대편에다가 써주시면 되겠네요. 부채의 감소는 반대편에다가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마찬가지겠죠. 자본이 증가하면 오른쪽 대변에, 자본이 감소하면 왼쪽 차변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시 재산의 위치는 어디였죠? 왼쪽이었죠. 재산이 늘어났으면 어디다가? 장부의 왼쪽에다가 적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되세요? 빚이 늘어났대요. 돈을 빌렸대요. 대출 받았대요. 빚이 늘어났으면 부채의 위치는 오른쪽이었죠. 부채의 증가는 어디다가? 오른쪽 대변에다가 적습니다. 되세요? 자본의 증가도 오른쪽에다 적겠네요. 위치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자, 벌었대요. 수익이 발생을 했대요. 오른쪽에다 적죠. 왜? 위치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수익의 위치는. 그렇죠? 쓴 게 있대요. 위치가 어디예요? 왼쪽이죠. 그래서 왼쪽, 장부의 왼쪽에다가 적습니다. 만약에 감소를 했다면 반대편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네. 이게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왼쪽을 자변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장부를 기록하는 방법이라고 하고요. 이 장부 이름이 뭐라고요? 이 장부 이름이 분계장이라는 장부예요. 분계장이라는 장부에다가 이렇게 왼쪽, 오른쪽 나눠서 기록을 합니다. 왼쪽, 오른쪽 나눠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될 것이에요. 볼까요? 당구장 표시, 증가와 감소, 재무상태표 요소와 손익계산서 요소가 같은 방향으로 기록이 되면 증가로 표시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산의 위치는 왼쪽이니까 재산이 늘어났으면 왼쪽에다 적는다. 부채하고 자본의 위치는 오른쪽이니까 부채가 늘어났거나 자본이 증가됐으면 오른쪽에다 적는다. 수익의 위치는 오른쪽이니까 수익이 발생은 오른쪽에다 적는다. 비용의 위치는 왼쪽이니까 비용의 발생은 왼쪽에다 적는다 라는 것이죠. 만약에 감소를 한다면 반대편에다가 기록을 한다. 그렇죠? 감소를 한다면 반대편에다가 기록을 한다. 그렇죠? 두 번째 당구장 표시,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중으로 기록합니다. 이중. 그러니까 장부의 왼쪽하고 오른쪽 둘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둘 다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이중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요거 그리고 복식북이라고 합니다.
부기가 뭐냐면요. 부기, 장부, 기록의 약자예요. 장부를 기록을 하는데 경기장이 몇 개예요? 왼쪽하고 오른쪽이 있네요. 이중으로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식 경기장이에요. 한마디로. 자, 요거를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모든 거래의 원인과 결과를 인과관계를 파악해서 이중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요거 장부의 왼쪽, 오른쪽 이중으로 기록하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이중으로 기록하게 되면 장점이 있어요. 자기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파악할 수 있는데 자기 검증 기능이 있습니다.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당구장 표시 세 번째 거 보시면 대차평균의 원리가 있습니다. 거래 이중으로 기록했죠. 왼쪽하고 오른쪽 이중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왼쪽 금액의 합계와 오른쪽 금액의 합계가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걸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거래 이중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왼쪽 차변의 합계와 오른쪽 대변의 합계는 항상 일치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오른쪽을 대변이죠.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죠.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검증 기능이 있는 것이에요. 자, 계정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자, 계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같은 성격끼리 묶어 놓은 거예요. 같은 성격끼리 묶어 놓은 것을 계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계산하다 계자거든요. 모아놓은 거예요.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기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수익 발생, 비용 발생, 거래 판료소. 이때 각 항목별로 설정된 기록, 계산을, 단위를 계정이라고 한다. 계산을 모은 단위를 계정이라고 해요. 어카운트라고 하죠. 어카운트. 그래서 우리가 회계가 어카운팅이잖아요. 그렇죠? 모아놓은 거예요, 사실상. 또한 현금 단어, 현금 계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현금 뭐 있었죠? 지폐하고 동전의 현금이라고 했었죠. 지폐라는 단어, 동전이라는 단어 따로따로 쓰게 되면 되게 단어가 많아진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걸 성격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현금이라는 단어를 썼었죠. 현금이라는 단어의 계정, 단어를 묶어놓은 거예요. 예. 보통 예금이라는 계정 되세요? 상품 계정 등과 같이 이름을 붙이는 것을, 여기 이름이잖아요. 우리 단어들 외웠잖아요. 현금이라는 단어, 현금이라는 단어, 보통 예금이라는 단어, 상품이라는 단어를 외워줬었죠. 그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계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계정 과목 이꼴 단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되세요? 단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3번 분계와 분계장입니다. 아까 전에 장부 이름이 뭐였었죠? 분계장이라는 장부였어요. 분계장이라는 장부에다가 왼쪽 차변, 오른쪽 대변 해가지고 이중으로 기록해 준다며요. 나눠서 기록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분계라고 합니다. 분계. 나눠서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금액적으로 뭔가 변동이 생기면 왼쪽 차변의 계정과 오른쪽 대변의 계정에 어떤 계정 과목을 적을 것인가, 어떤 단어를 적을 것인가를 기록하고 결정하는 절차를 분계라고 합니다. 나눠서 기록한다. 분계를 기록한 장부를 분계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분계장이라는 장부에다가 나눠가지고 왼쪽 오른쪽 나눠가지고 분계를 해주는 거예요. 장부에다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분계 절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분계 절차 보시면 어떤 단어로 기입할 것인가, 어떤 단어로 쓸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현금이라는 단어, 보통 예금이라는 단어, 건물이라는 단어, 상품이라는 단어, 이 단어들 외우셨죠? 외상매입금이라는 단어, 차입금이라는 단어, 이 단어들 꼭 외워주셔야 돼요. 어떤 단어를 쓸 것인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 장부에다 기록할 때는 그 계정을 왼쪽 차변을 쓸 것인가, 오른쪽 대변을 쓸 것인가. 왜냐하면 이중으로 기록해 줘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다 쓸 것인가, 오른쪽으로 쓸 것인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금액을 얼마를 기입할 것인가, 얼마의 금액을 써야 될까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보죠. 예, 상품 2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라는 거래가 생겼습니다. 상품 20만 원짜리 현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자,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자,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현금으로 구입했대요. 상품을. 자, 상품이라는 물건이 들어왔죠. 물건이라는 재산이 생겨났잖아요. 그쵸? 물건이라는 재산이 생겨났어요. 상품. 그리고 현금이라는 물건, 현금이라는 재산이 빠져나갔죠. 현금이 빠져나갔어요. 아세요?
요거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기록하냐? 여기 나와 있죠. 현금이 빠져나갔죠. 일단 현금이 빠져나갔으니까 현금은 재산이죠. 재산의 증가예요, 감소예요? 재산이 줄어들었죠. 현금이 빠져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다가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현금 이렇게 쓰는 겁니다. 20만 원. 되세요. 그리고 상품이라는 물건이 생겨났죠. 그쵸? 현금이 빠져나가면서 물건, 상품, 판매용 물건이 생겨났잖아요. 물건이 없었다가 생겨났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는 왼쪽 좌변에 상품, 판매용 물건 20만 원 이렇게 분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하고 오른쪽 대변 나눠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절차예요. 그럼 이거 해석해 보면 뭐예요? 현금이 빠져나왔구나. 상품이라는 물건이 생겨났네 라는 것입니다.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되세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재무상태표 단어들입니다. 자산의 위치는 어디였죠? 왼쪽이었죠. 왼쪽 차변에다가 기록을 하죠. 왼쪽 차변에 증가한 것을 왼쪽 차변에다가 기록하고, 감소를 하면 반대편인 오른쪽 대변에다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잔액은 항상 왼쪽 차변에 남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현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현금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현금이 마이너스 1, 2는 없잖아요. 그쵸? 현금의 잔액은 항상 왼쪽에 남아 있습니다. 자, 부채의 위치는 어디였죠? 오른쪽이었죠. 오른쪽 대변에 증가된 것을 기록을 하고요. 감소가 됐다면, 빚이 줄어들었다면, 갚았다면 반대편이 왼쪽 차변에다가 적어줍니다. 그리고 부채의 잔액은 항상 오른쪽 대변에 나와요. 이거 위치들이에요, 결론적으로. 네. 자본의 위치는 오른쪽이었죠. 자본의 증가는 오른쪽에다 쓰고 자본의 감소는 왼쪽에다가 쓴다. 왼쪽 차변에다가 쓴다. 네, 손익계산서 계정입니다. 비용의 위치는 어디였죠? 왼쪽이었죠. 네, 쓴 거 있으면 왼쪽 차변에다가 쓰고요. 만약에 취소가 되었다면, 소멸이 되었다면 반대편인 오른쪽 대변에다가 써줘요. 이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죠. 수익의 위치는 어디였죠? 오른쪽이었죠. 수익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오른쪽 대변에다가 기록을 해주고요. 감소를 한다면, 취소가 되었다면 반대편이 왼쪽 차변에다가 기록해 줍니다. 그렇죠? 잔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액들은 여기에 위치들이에요, 사실상. 자산의 위치는 어디였죠? 왼쪽이었죠. 왼쪽 차변에 남습니다. 부채하고 자본의 위치는 오른쪽이었죠. 잔액은 오른쪽 대변에 남습니다. 그래서요, 수익의 위치는 오른쪽이었죠. 잔액은 오른쪽에 남습니다. 오잉? 요거구나. 요거 오른쪽에 남습니다. 비용의 위치는 왼쪽이었죠. 잔액은 왼쪽에 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계장에다 분계를 해봤어요. 분계장에다 분계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냐면 총계정 원장이라는 장부가 있어요. 총계정 원장이라는 장부에다가 전기라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전기는 앞에 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전기예요. 찌릿찌릿. 자,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회계상 거래가 뭐죠? 금액적으로 뭔가 변동이 생기면 분계장에다가 분계를 하죠. 분계한 내용을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 절차를 전기라고 합니다. T 계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옮겨 적는 절차를 전기라고 한대요. 찌릿찌릿. 해당 계정에 설정돼 있는 장부를 총계정 원장이라고 한대요. 즉 총계정 원장에다가 T 계정으로 해가지고 찌릿찌릿 해가지고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한대요. 자, 전기하는 방법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전기하는 방법 연습하겠습니다. 자, 예시. 아까 전에 그 예시가 나와 있죠? 상품 2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라고 나와 있죠? 분계 한번 해볼까요? 왼쪽 차변, 오른쪽 대변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중으로 기록해야 되겠고요.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현금이 빠져나가겠죠?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다가 쓰네요. 그쵸. 재산이 늘어났으면 왼쪽에다, 재산이 감소되었으면 오른쪽에다 쓰겠죠. 2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판매용 물건인 상품이 생겨났죠. 상품,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상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판매용 물건 20만 원 이렇게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 장부 이름이 뭐죠? 분계장이라는 장부에다가 이렇게 나눠서 기록을 한다고요. 이중으로 기록했죠. 거래의 이중성, 왼쪽 금액의 합계 얼마예요? 20만 원.
오른쪽 금액이 합계 얼마? 20만 원이죠. 그쵸? 오른쪽 대변하고 왼쪽 차변의 금액이 같아야 되겠죠. 그쵸? 이걸 뭐라고 했어요?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분계장에다가 이렇게 분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총계정 원장이라는 장부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전기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상품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현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주냐? 상품 T를 그려줘요. 상품이라는 단어에 T를 그려주고요. 이렇게 되세요? 현금이라는 단어에 T를 그려줘요. 이렇게 되세요? 여기 전기하는 방법이에요. RITT, just like TT. 전기해 볼게요. 전기 시그널 보내는 거예요. 자, 상품 20만 원이 왼쪽에서 시그널 보내고 있죠. 20만 원. 오른쪽에 없잖아요. 왼쪽에 있잖아요. 그럼 어디다 보내줘요? 상품 T, 해당 T에 어디다가 왼쪽에다 보내주는 거예요. 되세요? 찌릿찌릿 되세요? 전기하는 거예요. 찌릿찌릿 20만 원 이렇게 보내줍니다. 되세요? 찌릿.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단어 현금을 써줍니다. 반대편에 있는 단어 현금을 이렇게 써주게 되죠. 여기 전기하는 방법이에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현금 20만 원이 오른쪽에서 시그널 보내고 있어요. 어디다 보내줘요? 현금 T에 오른쪽에다 보내준다고요. 찌릿. 현금 T에 어디다가 20만 원 오른쪽에다가 적어주셔야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단어 뭐라고 써줘요? 상품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겠네. 이게 전기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해석을 해보자면 상품은 자산이죠. 판매용 물건, 자산이잖아요. 자산의 증가는 왼쪽에다 쓰겠죠. 아, 상품이 생겨났구나 라는 것이죠. 뭘 주고? 현금 주고 생겨났구나 라는 것이죠. 이거 한번 해석 좀 해볼까요?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이 줄어들었구나.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에다 쓰잖아요. 상품으로 샀구나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분계장에다가 분계를 한 다음에 총계정 원장에다가 전기를 하는 것이죠. 그쵸? 총계정 원장이 뭐냐면 T계정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TTT가 모여 있는 장부예요. 총계정 원장, T계정, 총계정 원장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뭘 했어요? 분계장에다 분계를 한 다음에 총계정 원장에다 전기를 했어요. 분계 전기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12월 30일 날 외부 사람들한테 재무제표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만들어 주기 전에 결산이란 것을 하게 됩니다. 장부를 마감시킵니다. 그걸 클로징 결산이라고 합니다. 일단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딱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시산표라는 것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시험 삼아 산출한 표예요. 시험 삼아서 일단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절차죠. 시험 삼아 산출한 표, 시산표를 일단 만들어 봅니다. 시산표는 연습장이에요. 그냥 됐어요? 시산표를 만들어 보는데 수정전이라고 돼 있죠. 수정전 시산표를 만들어 줍니다. 장부이 마감이 됐잖아요. 그게 장부 마감하기 전에 이게 정확하게 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왼쪽 금액, 오른쪽 금액 이중으로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을 시험 삼아 산출한 표, 시산표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결산 수정분계라는 것을 하게 돼요. 수정분계는 나중에 배울 것인데 12월 31일 날도 발생주의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이 있었죠. 발생한 기간에 기재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 때문에 결산 분계라는 것을 뭔가 하게 됩니다. 또 분계가 나오겠네요. 왼쪽하고 오른쪽 해가지고 분계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또 전기를 해야 되겠죠. 찌릿. 그쵸?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시험 삼아 산출한 표, 시산표를 만들어 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결산 전에, 결산 분계가 하기 전에 수정전 시산표라고 하고요. 결산 분계 이후에 또 시산표를 또 한번 만들어 보는데 연습 삼아서 트라이얼 밸런스 해가지고 만들어 보는데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맞다면 이제 장부를 마감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 뭐부터 장부가 마감이 돼야 되냐면 손익계산서부터 장부가 마감이 돼야 돼요. 왜 그래요? 번 거에서 쓴 거를 빼면 남긴 게 있잖아요. 그거 먼저 마감을 해줘야죠. 왜?
그 남긴 게 나의 몫으로 나의 몫이 늘어날 거잖아. 그쵸? 이거 먼저 해줘야지 나의 몫이 얼마가 늘어날지 알겠죠. 그쵸? 손익 계산서 장부부터 마감을 해줍니다. 수익 비용 먼저 마감을 해주게 됩니다. 재무상태표를 마감해 주게 됩니다. 그 남긴 거 있죠? 단기에 벌어들인 순수한 이익, 순이익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자본 쪽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나의 몫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그 뒤에 마감을 해주는 거예요. 자산부채 자본에 대해서 마감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감해 준 다음에 장부 마감해 준 다음에 손익계산서 만들어 주고요. 장부 마감한 걸로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순환 과정이라는 것은 이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자, 맨 처음에 뭐가 발생을 해야 되죠?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겨야 되겠죠. 회계상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면 회계상 거래가 뭐였죠?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긴다. 회계상 거래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줬어요? 장부에다 기록을 해줬죠. 어느 장부? 분계장이라는 장부에다가 분계를 해줬어요. 어떻게? 나눠서 기록을 해줬죠. 그쵸? 왼쪽 차변, 오른쪽 대변 해가지고 나눠서 기록을 해줬죠. 재산이 늘어났으면 왼쪽에다 기록하고, 재산이 감소됐으면 반대편이 오른쪽에다가 써주죠. 그쵸? 부채가 늘어났으면 오른쪽 대변에다가 쓰고요. 부채가 감소가 되었으면 왼쪽 차변에다 써줬죠. 그쵸? 수익이 만약에 발생했으면 오른쪽 대변에다 써줬고, 비용이 발생을 했으면 왼쪽 차변에다가 써줬죠. 규칙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위치 꼭 알고 계시고, 분계장에다 이렇게 나눠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왼쪽하고 오른쪽 나눠서 기록을 하게 되죠. 이중성이죠. 거래 이중성. 그리고 왼쪽 금액이 합계하고 오른쪽 금액의 합계는 같아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전기를 하게 됩니다. 어디다가 총계정 원장이라는 장부에다가 전기를 합니다. RITT, just RITT. 그쵸? 왼쪽에서 시그널 보낸 거 왼쪽에다가, 오른쪽에서 시그널 보낸 거 오른쪽에다가 하트 쉐이크. 반대편에 있는 단어를 써줬습니다. 총계정 원장에서 전기를 합니다. 따라서 분계, 전기, 분계, 전기, 분계, 전기 계속 하는 거예요. 분계, 전기, 분계, 전기, 분계, 전기, 분계, 전기. 그 다음에 12월 30일 날 외부 사람들한테 이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결산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장부를 마감을 하는데 예비 절차 시험 삼아 일단 만들어 봅니다. 시험 삼아 산출한표, 시산표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산할 때 또 뭔가 분계하는 게 있습니다. 나눠서 뭔가 기록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럼 분계장에다 또 분계를 하고 총계정 원장에다가 전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쵸? 또 그래서 시산표를 만들어 줘야죠. 결산 본 절차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장부를 마감시켜 줍니다. 장부가 이제 시험 삼아 만들어 본 거 요거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마감을 해주고 이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이 과정들이 매년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순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재무제표라는 성적표가 있어요. 자, 우리 이거 앞 시간에 했었죠.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주는 보고서 뭐였죠? 재무상태표 만들어주고요. 일정 기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주는 보고서 손익계산서를 만들고요. 그리고 더 있네요, 선생님. 네. 현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에서는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주는 표,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자본, 사장님의 몫이죠. 사장님의 몫만 딱 따로 띄어가지고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주는 표, 자본 변동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주석이라는 것도 있어요. 주석은 뭐냐면 세부적으로 금액과 기호를 붙여서 별도의 용지에다가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잠깐 설명 좀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요거예요. 별도로 보여주는 보고서거든요. 재무상태표 한번 그려보시면, 재무상태표, 자, 건물은 재산이죠. 재산의 위치는 왼쪽에다 쓰기로 했었죠. 그쵸? 건물 10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쵸? 건물 10억 있어요. 거짓말인걸? 이 건물 10억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쵸? 저희 재산이 궁금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기호를 붙여가지고 해당 과목에다가 해당 단어에다가 금액에 기호를 이렇게 붙입니다. 기호를 붙여가지고 별도의 용지가 따로 있어요. 별지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1번 해가지고 자세하게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이 건물은 강남에 어디에 있고요. 몇 제곱미터고요. 평수는 몇 평이고요.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나타내주는 보고서입니다. 이것도 보고서가 될 수 있겠네요. 자, 따라서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가 있는 거 꼭 확인해 주세요.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주는 보고서 재무상태표, 일정 기간 동안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주는 보고서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 그리고 자본 변동표, 그리고 세부적으로 나타내주는 보고서인 주석이라는 거 5가지 성적표를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위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만 있는 거 아닙니다. 네, 5가지가 있습니다. 자, 4번 거래 종류라고 해가지고 가끔씩 시험에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진 않아요, 사실. 이게 좀 학문적인 내용이에요. 좀 글쎄요, 학문적인 내용이라서 가끔씩 이론 문제에 나올 때도 있어서 제가 뒤편에다가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거래 종류,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같은 경우는요, 처음 배우신 분들은 이거 지금 들으시면 더 헷갈립니다. 좀 나중에 들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회계를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교환거래입니다. 자산부채 자본의 증가, 감소만 있는 거래를 교환거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상품 2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이 생겨났죠? 자산의 증가는 왼쪽 좌변의 상품이라고 쓰겠네요. 20만 원 이렇게 분계 처리를 하죠. 현금이 빠져나갔죠?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의 현금 2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분계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얀색만 썼죠? 자산부채 자본은 하얀색만 쓴다고 했잖아, 내가 분명히. 그쵸? 수익 비용이 안 나왔죠? 파란 색깔이 안 나왔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교환거래라고 합니다. 즉 수익 비용이 하나도 없이 자산부채 자본 증가 감소만 있는 거예요. 하얀색만 썼기 때문에 이거를 교환거래라고 합니다. 저게 학문적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물건을 샀고, 상품이라는 물건을 샀고 현금이 빠져나갔잖아요. 교환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환거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손익거래라는 게 있어요. 손익거래는 한쪽 편에 수익하고 비용이 발생한 것을 얘기하거든요. 볼게요. 자, 예금에 대한 이자가 붙었대요. 10만 원 현금으로 받았다. 자, 현금이 생겨났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좌변에 현금 쓰시면 되겠네요. 10만 원 이렇게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번거,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에 이자를 받았다. 이자, 수익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이죠. 이렇게 10만 원 이렇게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수익이 오른쪽 대변에 나와 있죠. 그렇죠? 한쪽 변에 이렇게 파란색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되세요? 이게 좀 학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을 처음부터 듣지 마세요. 되세요? 분계를 어느 정도 다 하신 다음에 들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되세요? 자, 혼합거래입니다. 혼합거래는 뭐냐면 교환거래하고 손익거래가 합쳐진 거래를 혼합거래라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시를. 자, 대여금 20만 원과 그에 대해서 이자 2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여금이 뭐죠? 돈을 빌려준 것이죠. 돈을 빌려줬으니까 받을 권리가 생겼네. 자산이죠. 받을 권리 재산입니다. 그거를 받았대요. 그쵸? 대여금이 사라집니다. 권리가 사라집니다. 그쵸? 20만 원이 사라지고요. 원금 받아봅시다. 현금이 생겨났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좌변에 현금 20만 원 받으시면 되겠네. 원금 받은 분계입니다. 자, 요거 원금 받은 분계는 하얀색만 나왔죠. 이거 교환거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자까지 받았대요. 네,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 2만 원. 그리고 현금이 더 생겨났죠. 얼마가? 2만 원이 더 생겨났습니다. 자, 밑에 분계만 보시면요. 이거는 손익거래죠. 한쪽 변에 파란색이 나왔죠. 즉
원금 받은 분기에는 교환거래이고요. 이자 받은 분기에는 손익거래잖아요. 이게 합쳐진 걸 뭐라고 하냐면 혼합거래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분기 처리를 열심히 여러분들 연습하시고요.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 열심히 연습하시고 난 다음에 끝부분에서 들으시는 게 좋아요. 시험 보기 전에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학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실무에선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여하튼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5가지 성적표가 있었는데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주는 보고서 재무상태표, 일정 기간에 사업에 대한 성과, 경영성과를 나타내주는 보고서인 손익계산서가 있었고요. 현금이 굉장히 중요했죠.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주는 표, 현금 흐름표, 그리고 자본, 사장님의 목만 해가지고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주는 표, 자본 변동표, 그리고 세부적으로 나타내주는 보고서인 주석이 있었죠. 네, 4번은 재무제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산하는 표예요, 그냥. 네, 2번에 4번이 재무제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번, 회계상 거래에 해당이 되는 것은, 회계상 거래가 뭐였죠?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긴 게 회계상 거래였잖아요. 금액적으로 우리가 변동이 생기면 분기장에다가 분기를 해줬었죠. 그쵸? 회계상 거래에 해당이 되는 것은 주문을 하였다. 주문만 했을 뿐 아직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기지 않았죠. 그쵸? 기업에 금액적으로 뭔가 변동이 생기지 않았어요. 주문만 했을 뿐. 자, 그거 구매할게요 라는 것이죠. 그쵸? 월급여 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종업원을 채용을 하였다. 채용만 했을 뿐 아직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기지 않았어요. 처음에 채용을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할 것이에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가지고 기업에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죠.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기지 않죠. 한 달 동안 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주겠죠. 그쵸? 그 뒤에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길 거 아니에요. 채용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아니겠고, 창고에 화재가 발생을 했대요. 화재가 발생을 해서 상품이 소실되었다. 자, 재산, 상품이라는 물건, 재산이 사라졌죠.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겼잖아요. 요거는 회계상 거래겠네요. 그쵸? 월 50만원 사무용 컴퓨터를 빌려 쓰기로 하고 계약을 했다. 계약이라는 그 자체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그쵸? 계약서를 썼을 뿐 아직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기지 않았어요. 주문이라는 그 자체, 채용이라는 그 자체, 계약이라는 그 자체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기지 않았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겼죠. 다만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겼죠. 근데 일상생활에서 이거 계약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계약하고 일상생활에서 거래하고 회계상 거래가 다르죠.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하나의 거래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은, 자, 요거는 회계상 거래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기면 분계장에다가 분계를 하는데 분계하는 규칙이 있었죠. 그렇죠?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다가 쓰기로 했었죠. 그쵸?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다가 쓰기로 했었죠. 그쵸? 위치 기억나세요? 부채의 증가는 오른쪽 대변에다가 쓰기로 했었고, 부채의 감소는 왼쪽 차변에다가 쓰기로 했었죠. 그쵸? 반대편에다가 쓰기로 했었잖아요. 자본의 증가는 오른쪽 대변에다가 쓰기로 했었고, 자본의 감소는 왼쪽 차변에다가 쓰기로 했었고, 수익, 번개 생겼으면 오른쪽에다 쓰기로 했었죠.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그쵸?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다가 쓰기로 했었죠.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은 수익이 발생을 했대요. 오른쪽 대변에. 자산의 감소가 발생할 수 없죠. 그쵸? 자산의 감소 왼쪽이 나오지 않죠? 그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네, 정답은 2번이 옳지 않은 것이죠. 그쵸?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맞죠? 부채의 감소는 왼쪽 차변에 나오잖아요.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나오잖아요. 그쵸? 2번의 정답은 2번이 옳지 않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나의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왼쪽 차변에 나타나는 거래 요소로 옳은 것은, 한번 볼까요? 단기 차입금.
차입금 뭐죠? 돈을 빌린 것이잖아요. 단기 차입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아, 갚았네요. 그쵸? 갚아야 될 돈이 있었는데 그거를 상환하였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쵸? 부채의 감소가 일어나겠죠. 돈을 갚았잖아요. 그쵸?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겠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되겠네. 왼쪽 차변에 나타나는 거래는 부채의 감소가 일어나겠죠. 가는요. 그쵸? 부채의 감소. 굳이 분계 처리를 해보자면 단기 차입금이 사라집니다. 부채의 감소는 왼쪽 차변에 나갔죠. 단기 차입금. 자, 금액은 안 쓸게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나오겠네요. 이렇게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전기료 2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전기료 쓴 거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 나오겠네. 그리고 보통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갔죠.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겠네요. 그쵸? 비용의 발생이네. 왼쪽 차변은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보세요. 정답은 2번. 굳이 분계 처리를 해보자면, 자, 우리 사무실에서 외부의 전력을 끌어온다 하면은 뭐라고 써요? 수도강열비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고, 되세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한다면 전력비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네. 되세요? 그렇게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보통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분계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되세요? 네, 4번의 왼쪽 차변에 나올 것은 부채의 감소.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비용이 발생을 했죠. 비용의 발생.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